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나는 나의 발길을 이끌어주는 유일한 램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경험이란 램프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 인생이란 흐느낌과 훌쩍거림, 그리고 미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훌쩍거릴 때가 많다. 이런 명언들을 남긴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잎새라는 단편 소설의 타이틀은 어린 왕자만큼 많이 회자되고 영화, 연극, 노래 제목, 가사말로도 두루 쓰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단편에 대해 글이 아닌 한 장의 이미지로만 기억하고 계시진 않나 싶어 그 전문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마지막 잎새는 출판사 리베르에서 펴낸 세계 단편 소설 40선에 수록된 글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작가인 오 헨리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아버지는 지방의 유명한 내과 의사였고 어머니 또한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태어난 1862년은 남북전쟁이라는 역사적 소용돌이가 한창이었을 때인데요. 오 헨리가 3살이던 1865년 남부의 패배로 전쟁이 끝나면서 아버지의 병원 운영이 악화되고 어머니는 동생을 낳은 지 6개월 만에 폐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이러한 충격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오 헨리는 할머니와 고모가 사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어린 오 헨리는 고모가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글쓰기와 그림을 배우고 숙부가 운영하는 약국에 입사해 약제사 일을 했지만 이후 천식으로 고생하던 그는 건조한 도시를 찾아 텍사스로 이주하여 카우보이, 점원, 직공 등의 일을 합니다. 그는 25살 때 17살의 소녀인 에설 에스테스와 결혼을 하고 오스틴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아내의 내조를 얻어 주간지를 창간하며 지방신문에 유머러스한 일화를 기고하는 등 문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만둔 은행에서의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자 남미로 도망갔으나 아내가 중태에 빠지게 되면서 다시 돌아와 자수하고 3년간의 복역 생활을 하는데요. 감옥 생활을 하는 사이에 얻은 풍부한 체험을 소재로 단편 소설을 써서 발표를 합니다. 오 헨리라는 필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여러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그가 기르던 고양이 이름에서 따왔다 하기도 하고 그가 복역했던 오하이오주 연방교도소에 철자를 조합했다는 설도 있는데 복역 당시 간수장의 이름인 오린 헨리의 이름을 딴 것이라는 주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석방 후 뉴욕으로 나와 본격적인 작가 생활을 시작하여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300편 가까운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의 소설에서 주로 등장하는 공간적 배경은 남부와 뉴욕인데요. 그 당시 뉴욕은 대중문화와 자본주의가 만나 풍요와 빈곤,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아이러니와 공포, 폭력이 동시에 존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이런 공간을 배경으로 따뜻한 유머와 깊은 페이소스를 작품에서 풍기며 가난한 서민과 빈민들의 애환을 다채로운 표현과 교묘한 화술로 묘사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독자의 의표를 찌르는 결말은 기교적으로도 탁월합니다. 오 헨리는 1910년 폭음으로 건강이 악화되던 중 호텔방에서 쓰러진 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잎새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잎새. 워싱턴 광장 서쪽은 입구도 좁고 여러 갈래 골목길이 난잡하게 뻗어 있다.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플레이스라고 불렀다. 플레이스는 하나같이 기묘한 모퉁이나 곡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나의 길이 나아가다가 처음의 길과 교차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화가는 이 거리에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가령 물감이나 종이, 캔버스 대금을 받으러 온 가게 주인이 이 골목에 들어서면 돈을 받아내기 전에
자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란 점이다. 그날 이후 낡고 허름한 그리니치 마을에 잡다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북쪽으로 향한 창과 네덜란드식 지붕 및 다락방과 새가 싼 방을 구하기 위해 골목 이곳저곳을 서성거렸다. 그들은 6번가에서 백납으로 만든 컵이나 간편한 풍로 따위를 두세 개 사가지고 왔다. 이윽고 이곳에 예술인 마을이 형성되었다. 수와 잔시도 그 많은 예술가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은 5월 어느 날 뭉툭한 3층 벽돌 건물 꼭대기에 화실을 얻고 생활을 했다. 수는 메인주 출신이고 잔시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두 사람은 8번가에 있는 델모니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다. 가볍게 대화를 나누던 중 두 사람은 예술과 샐러드와 신부, 두루마기 같은 소매가 달린 복장에 대해서 서로 취미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곧 함께 방을 얻고 동고에 들어갔다. 11월이 되자 전염병인 폐렴이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다. 덩달아 의사들도 바빠졌다. 사나운 파괴자는 빈민가를 대담하게 활보해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비좁고 익히 낀 플레이스의 미로 곳곳에서 환자들의 신음이 울려 퍼졌다. 캘리포니아주의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자란 연약한 잔시도 그만 폐렴의 희생자가 되었다. 잔시는 페인트를 칠한 철제 침대에서 거의 꼼짝하지 않고 누워 지내야 했다. 잔시에게 있어 유일한 낙은 조그만 네덜란드식 유리창 밖으로 이웃 벽돌집 벽을 쳐다보는 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에 의사가 잔시를 방문했다. 의사는 잔시를 이리저리 진찰하더니 술을 복도로 불러냈다.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한 10%쯤 될까? 10%는 뭘 뜻하나요? 살아야겠다는 정신력이지. 그녀는 자신이 영영 낫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생을 단념하고 있어.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힘이 미치는 데까지 서로 노력해봐야지. 일단은 환자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고, 응? 수는 의사가 돌아간 뒤 화실로 가서 1번째 종이 냅킨이 흠뻑 젖을 정도로 울었다. 잠시 후 그녀는 냉정을 되찾았다. 죽어가는 잔시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그녀는 화판을 겨드랑이에 끼고 휘파람을 불며 잔시의 방으로 들어갔다. 잔시는 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수는 화판을 반듯하게 놓고 한 잡지사에서 의뢰받은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리는 것은 소설 중간에 들어갈 그림이었다. 잡지에 연재 중인 그 소설의 주인공은 아이다호의 카우보이였다. 수가 주인공의 화려한 승마복과 모노클을 그리고 있을 때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는 얼른 일어나서 침대로 다가갔다. 잔시, 무슨 일이야? 잔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창밖을 내다보며 숫자를 거꾸로 세고 있었다. 12, 11. 잔시는 자꾸만 숫자를 낮춰갔다. 19. 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뭘 세고 있는 것일까? 인기척 없는 쓸쓸한 앞마당과 20피트쯤 떨어진 이웃 벽돌집의 벽이 눈에 들어왔다. 밑줄기가 울퉁불퉁한 해묵은 담쟁이 덩굴이 벽 중턱까지 올라와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잎새를 떨어뜨려 해골 같은 줄기가 거의 벌거숭이가 된 채 낡은 벽돌에 달라붙어 있었다. 너 뭘 세고 있어? 수가 물었다. 6. 잔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점점 더 빨리 떨어지네. 사흘 전에는 100개쯤 있었는데.
다 세느라 머리가 아팠지. 하지만 이제는 쉬워. 아, 또 하나 떨어지는구나. 5 남았다. 뭐가 5이란 말이니? 나한테도 가르쳐줘. 잎새 말이야. 저 담쟁이 넝쿨에 붙은 잎새.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땐 나도 죽게 되는 거야. 3일 전부터 알고 있었어. 물론 의사도 그렇게 말했겠지.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딨니? 수는 말도 안 된다는 것처럼 강경하게 부인했다. 철진한 담쟁이 잎새하고 네가 병이 낫는 것과 무슨 상관 있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그러더라. 병이 나을 가능성은 90%에 가깝다고. 자, 기운 내야지. 수프라도 조금 먹어봐.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게 해줘. 빨리 그려다 주고 돈을 받아서 널 위해서는 포트와인을 사고 식욕왕성한 나를 위해선 포크찹을 살 수 있을 테니까. 잔씨는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면서 말했다. 또 하나 떨어졌네. 수프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앞으로 겨우 4개.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하나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가는 거야. 잔시, 내가 일을 끝낼 때까지 눈을 감고 창밖에 내다보지 않는다고 약속해. 그림을 내일까지 갖다 줘야 해. 저쪽 방에서 그리면 안 될까? 잔씨가 냉정하게 물었다. 네 옆에 있고 싶으니까 그렇지. 수는 잔씨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걸 기다리는 것도 힘이 드네. 내가 매달려 있는 것에서 손을 떼고 어딘진 모르지만 뚝 떨어져서 가고 싶어. 저 가엾은 철진한 잎새처럼. 잠을 좀 자. 난 배엄한 할아버지한테 늙은 광부 모델이 돼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 갔다가 바로 돌아오겠지만 너는 내가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 배엄한 노인은 같은 건물 2층에 사는 그림쟁이였다. 나이는 이미 60세가 넘었으며 허연 머리에다 턱에는 도깨비 같은 수염이 아무렇게나 뻗어 있었다. 그는 예술의 낙오자였다. 과거 40년 동안 계속해서 손에 화필을 잡고 살아왔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작품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다. 늘 걸작을 그린다 하면서 아직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다. 최근 몇 해 동안은 상업용이나 광고 그림밖에는 아무것도 그린 게 없었다. 그는 직업적인 모델을 쓸 만한 재력이 없는 젊은 화가들을 위해 모델 노릇을 하며 근소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술만 취하면 아무나 붙잡고 미래의 걸작을 주장했다. 그림을 제외하고 보면 몸집은 작으나 기백이 있는 노인이었다. 수는 아래층에 내려가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노간주나무 열매 냄새를 풍기고 있는 배엄한 노인을 찾아냈다. 방구석 화가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캔버스가 걸려 있었다. 걸작이 되는 최초의 일피를 25년간이나 기다려온 캔버스였다. 수는 배엄한 노인에게 잔씨가 담쟁이 잎새가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말했는데 그러다가 정말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 빠져서 저 가벼운 담쟁이 잎새처럼 허공으로 날아가는 건 아닌지 겁이 난다고 말했다. 듣고 있던 배엄한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노인은 커다란 소리로 잔씨의 어리석은 공상을 비난했다. 뭐라고? 담쟁이 잎새가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그런 바보가 어딨어. 그런 얘긴 듣지도 못했다. 겨우 그런 얘기나 전하자고 나를 찾아왔나? 수는 배엄한 노인에게 늙은 광부의 모델이 돼달라고 부탁했다. 나더러 폐인이 된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라고? 왜 하필이면 그런 게 되라는 거야? 그건 그렇고 잔씨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일인데. 아주 낙담하고 있어요.
열이 높으니까 기분이 들떠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나 봐요. 괜찮아요, 배아만 할아버지. 모델이 되기가 싫으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기분이 오락가락해서 믿을 수가 없네요. 배엄한 노인은 더욱 소리를 높여 절규했다. 아니, 내가 언제 모델 안 한다고 했나? 자, 어서 같이 자네 화실로 올라가자고. 그나저나 잔씨가 걱정되네. 이곳은 잔씨 같은 착한 아가씨가 병이 나서 누워있을 곳이 못 돼. 나도 자네들도 이제 곧 걸작을 그려야지. 그리고 다 같이 여기서 나가세. 어? 이 골목을 탈출하는 거야. 두 사람은 3층으로 올라갔다. 잔씨는 잠이 들어 있었다. 수는 차양을 내리고 배엄한 노인에게 손짓으로 옆방으로 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거기서 착잡한 기분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담쟁이 넝쿨은 정말로 잎새가 몇 개 남아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얼굴을 마주 보았다. 시간이 흐르자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배엄한 노인은 낡아빠진 파란 셔츠를 입은 뒤 바위 삼아 냄비 위에 걸터 앉아 늙은 광부포즈를 취했다. 이튿날 아침, 수는 눈을 뜨자마자 잔씨의 방으로 갔다. 잔씨는 생기 없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내려진 초록색 차양을 쳐다보고 있었다. 커튼을 올려줘. 밖에 보고 싶어. 잔씨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수는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주었다. 한데 이게 웬일일까? 밤새 쉬지 않고 사나운 비바람이 휘몰아쳤는데도 담쟁이 덩쿨에는 잎새 하나가 여전히 달라붙어 있지 않은가. 그것은 넝쿨에 달린 마지막 잎새였다. 잎새 아래쪽은 거무스름한 초록색이고 가장자리는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그 마지막 잎새는 땅에서 20피트쯤 올라간 줄기에 용감하게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한 잎이네. 잔씨가 말했다. 밤사이에 꼭 떨어질 줄 알았더니 용케 견뎠네. 오늘은 떨어지겠지. 그리고 나도 같이 죽어가겠지. 멀고 먼 신비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다. 이제 달랑 잎새 하나가 남지 않았는가. 그녀를 이 지상에 연결시키고 있던 모든 인연이 하나하나 풀어짐에 따라 공상이 더욱더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양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황혼이 다가왔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담쟁이 잎새는 여전히 벽에 의지한 채 달라붙어 있었다. 황혼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였다. 이윽고 어둠이 덮쳐오면서 다시 또 북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비는 계속해서 창을 두드렸다. 빗방울이 낮은 네덜란드식 처마에서 연신 흘러 떨어졌다. 날이 새자 잔씨는 또 차양을 올려달라고 졸랐다. 담쟁이 잎새는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잔씨는 누운 채 오랫동안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가스난로 위에 놓인 냄비 안에 닭고기 스프를 휘젓고 있는 수를 불렀다. 내가 잘못 생각했었나 봐. 잔씨가 말했다. 뭐를? 뭔진 모르지만 저기에다 마지막 잎새를 하나 남겨둬서 내 생각이 잘못이라는 걸 가르쳐주려는 모양이야. 이제는 알겠어. 죽기를 원한다는 건 일종의 죄악이야. 자, 수프를 조금 줘. 밀크에 포도주를 탄 것도. 그리고 베개를 2-3개 등에 받치고 앉아서 네가 아침을 차리는 걸 보고 싶어. 1시간쯤 지난 후에 잔씨가 말했다. 언젠가는 나폴리만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오후에 의사가 찾아왔다. 의사가 돌아갈 때 수는 구실을 만들어 복도에 나왔다. 많이 좋아졌군. 이제 희망이 반반이라고 할까? 의사는 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간호만 잘하면 승산이 있어. 난 아래층에 가서
새로 발병한 환자를 봐야 돼. 배엄만이란 사람인데 그 역시 폐렴이야. 나이도 많고 몸이 약해서 갑자기 병이 난 모양인데 글쎄, 좀 편하게 누워있도록 오늘 입원시키려고 해. 그날 오후 잔씨는 침대에 누운 채 파란 털실로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목도리를 뜨고 있었다. 그때 수가 와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잔씨, 너에게 할 얘기가 있어. 배엄한 할아버지가 오늘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어제 아침에 관리인이 할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신음을 하고 있더래. 구두를 신은 채 누워있었는데 옷이 모두 젖어서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더래. 그렇게 비바람이 사나웠던 밤에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아무도 몰랐나 봐. 그런데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랜턴, 헛간에 끌어온 사닥다리, 화필 2-3자루, 그리고 물감을 녹인 팔레트가 방 안에 흩어져 있더라는 거야. 창밖을 봐. 저기 벽에 붙은 담쟁이의 마지막 잎새를. 바람이 부는데도 꼼짝도 안 하잖아. 전혀 흔들리지 않아. 잔씨, 저게 바로 배엄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걸작이었던 거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그날 밤 할아버지는 벽에다가 새 잎새를 그리고 있었던 거라고. 변변한 그림 한 장 못 그리며 예술의 낙오자로 살아온 노인이 한 여자를 살려내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술의 낙오자가 아닌 인생의 구원자로 생을 마감합니다.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따뜻하고 감동적인 글이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